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방선거를 100일 앞두고 민주당은 광역단체장 후보 검증에 들어갔지만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놓고 집안 싸움이 한창입니다. 경남 함양 산불에 큰 불길이 44시간 만에 잡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저인 마러라고 리조트에 총을 소지한 20대 남성이 불법 침입했다 사살됐습니다. 오늘로 6.3 지방선거가 꼭 100일 남았습니다. 정당마다 분주하게 준비에 나설 때인데요. 그런데요, 지금 여야의 모습은 딴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출마 후보자 면접을 시작했습니다. 선거를 향해 내달리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단절 놓고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이른바 윤석열 늪에 빠진 모습인데요. 먼저 국민의힘 상황을 정혜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동혁 지도부의 노선에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이후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즉 절윤을 명시하지 않은 것을 두고 당이 참패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이 또 국민의힘 소속의 의원들이 내란 수괴 범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순장조인가라고 제가 또 반문을 했습니다. 최다선인 조 의원은 이어 장동혁 대표에게 당을 제대로 끌고 갈 자신이 없으면 내려오는 것이 맞다며 사퇴론에 힘을 실었습니다. 특히 의총에서 당명 개정 보고가 길어지고 정작 절연 관련 논의는 우선순위에서 밀리자 일명 입틀막 의총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윤어게인으로 선거를 치를 수 있는지 없는지 당대표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말할 기회가 없습니다. 성토가 이어지자 장 대표는 지지층 대상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노선 변경 요구에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중진 의원들도 단일 대우를 강조하며 지도부에 힘을 실었습니다. 지도부 총사퇴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반대합니다. 전쟁 중에 장소를 바꿀 수 없다. 전륜이니 전련이니 이런 논란도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프레임에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의총에서 또다시 절연에 대한 결론이 나질 않은 가운데 노선 변경을 요구하는 소장파와 지선체제 전환을 시도하는 지도부 간 갈등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정혜린입니다. 국회 밖에선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의 경고와 대응이 이어졌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러다간 지방선거에서 대구 경북을 제외하고는 모두 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보수 텃밭인 대구 방문을 예고하며 독자 행보에 나섰습니다. 노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절윤 거부로 또다시 내홍에 빠져든 당내 상황에 대해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일반 국민들의 정서와 너무나도 다른 이런 입장을 당이 계속 견지한다 그러면 이번 지방선거는 TK 지역 외에는 거의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서울 25개구 가운데 서초구를 제외한 모든 곳을 민주당에 내준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위기감도 내비쳤습니다. 아마 그때와 거의 유사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게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시각이기도 하죠. 자신도 위험에 절규하고 있다면서 장동혁 대표의 노선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는 모레부터 사흘간 대구에 머물며 지방선거 독자 행보를 시작합니다. 오는 27일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 서문시장을 찾을 예정이고 이후 부산 등 전국 순회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지 기반을 다진 뒤 영남권 재보궐선거에 무소속 출마를 염두에 둔 행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절윤을 둘러싼 당내 균열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세훈 시장과 한동훈 전 대표까지 움직이면서 지방선거를 앞둔 국민의힘의 내부 구도는 더욱 복잡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노하린입니다. 국민의힘이 내홍에 빠진 사이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윤석열 퀴즈 퇴출을 목표로 내걸고 지방선거 채비에 돌입했습니다. 서울을 시작으로 시도지사 예비후보 면접에 나섰는데요. 신영빈 기자가 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를 꿈꾸는
예비주자 6명이 손을 맞잡고 번쩍 들어올립니다. 6.3 지방선거를 100일 앞두고 광역단체장 예비후보 면접에 돌입한 민주당은 첫 순서로 최대 승부처인 서울시장 후보 검증에 나섰습니다. 서영교 의원이 내란 척결의 선두에 서겠다고 중도 하차하며 면접에 나선 후보는 6명. 어두운 곳을 밝게 만들겠다. 기본특별시. 그리고 밝은 곳은 더 밝게 만들겠다. 기회특별시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세금이 아깝지 않은 서울, 글로벌 G2 도시 서울을 위해서 시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후보자들은 6인 6색 포부를 앞세워 서울시장을 향한 각오를 다졌습니다. 서울을 시작으로 이틀 동안 광역단체장 예비후보 면접을 이어가는 민주당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또 다른 카드도 꺼내들었습니다. 충남대전 통합을 성사시키기 위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께 행정통합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양당 대표 공식 회담을 제안합니다. 광주 전남과 대구 경북 통합에는 찬성한 국민의힘이 대전 충남 통합에는 미온적이라며 양당 대표 회담을 제안한 데 이어 야당 규탄대회까지 열고 압박에 나선 겁니다. 윤석열 퀴즈 퇴출을 기치로 지방선거 압승을 꿈꾸는 민주당이 목표 달성을 위한 채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신영빈입니다. 오늘 정치 톡톡은 지방선거와 관련된 장면들을 다뤄보겠습니다. 장가희 기자 나왔습니다. 자, 장 기자. 네. 우선 첫 번째 키워드 바로 들어가 보죠. 네. 첫 번째 키워드가 줄 손절입니다. 네. 누가 누구를 손절했다는 겁니까? 네, 우선 이 유튜버 전한길 씨가 3.1절을 기념해서 자유음악회를 주최하기로 했는데요. 출연자로 알려졌던 인물들이 콘서트를 줄줄이 손절한 겁니다. 전한길 씨가 올린 첫 포스터를 보면 커다란 태극마크 위에 이재용 아나운서, 또 가수 태진아 씨 등 유명인이 나온다 이렇게 적혀 있죠. 그런데 태진아 씨 측은 정치적인 행사를 일반 행사라고 속여서 일정을 문의했던 관계자를 고발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이재용 아나운서와 소프라노 정찬희 씨도 줄줄이 출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고요. 그러자 전한길 씨는 공연도 정치색에 따라 눈치를 봐야 하는 이 정권의 현실이 서글프다면서 혼자서라도 윤석열 대통령 만세를 목 놓아 외치겠다고 했습니다. 뭔가 좀 뒤탈이 나도 좀 크게 난 것 같기도 하네요. 두 번째 키워드로 바로 가보죠. 두 번째 키워드는 만남 불발이네요. 네. 그렇다면은 어떤 만남이 도대체 불발된 겁니까? 바로 송영길, 김남준 두 사람의 만남이 불발이 된 겁니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그리고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 출마를 예고를 했습니다. 이곳에서 오늘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 K 국정 설명회를 열었는데요. 이곳에 두 사람이 모두 올 것이냐가 관심사였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참석했습니다. 저희가 원래 국정 설명을 한번 내민 조개를 안 하긴 합니다. 앞에 이렇게 앉아 계신데 뒤통수만 보고 가시면 좀 섭하잖아요. 네, 김남준 대변인은 저렇게 손까지 흔들면서 객석을 향해 인사를 했습니다. 자, 지금 나간 화면을 보니까 네. 송영길 전 대표는 이 자리에 안 온 겁니까? 그렇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요. 예. MBN에 이 아들의 로스쿨 졸업식이 겹쳐서 이번 행사를 갈 수 없게 됐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를 놓고 이 송 전 대표가 김 전 대변인에게 계양을 양보하는 건 아니냐 이런 추측까지 나왔는데요. 송 전 대표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것이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줄이고 이재명 대통령을 도와주는 길인가? 이건 우리 당원들이 판단을 걸어봅니다. 듣고 보니 양보인 듯 아닌 듯 끝까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세 번째 키워드로 가보죠. 강퇴입니다. 누가 강퇴를 당했다는 겁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의 팬카페 제명인의 마을에서요. 예. 정청래 대표가 강퇴를 당했습니다. 정 대표가 이 대통령의 국정기조와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불만이 팬카페에서 누적이 된 끝에 결국 폭발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 대표와 함께 이성윤 최고위원도 강퇴를 당했습니다. 과거 이성윤 의원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변호인을 2차 종합특검으로 추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정청래, 이성윤 의원에 대한 비난 목소리가 커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의 강퇴 얘기였군요. 자, 네. 마지막 키워드로 가보죠. 원조 친명 복귀. 네. 자, 이건 누구 얘기입니까? 바로 이 김남국 전 의원이 민주당의 대변인으로 복귀를 했다는 그 소식입니다. 여러 부족함에도 대변인으로 임명돼 큰 영광이자 무거운 책임감을 함께 느낍니다. 김남국 전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청와대 디지털 소통 비서관으로 근무를 하다가 지난해 사직을 했습니다. 바로 이 현지 누나, 훈식이 형이라고 부르면서 문진석 의원과 인사청탁 성격의 문자 메시지를 나눈 사실이 언론에 노출이 됐기 때문인데요. 일각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전 의원을 당 대변인직에 임명을 한 건 청와대와 원활한 소통을 한다는 이 시그널을 주려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과 엇박자를 내고 있다고 비판을 받는 상황에서 원조 친명 임명을 통해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려는 의도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장 기자 잘 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105명이 참여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모임이 출범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유시민 작가의 표현을 빌려 미친 짓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즉각적인 공소 취소를 촉구한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모임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모임에 이름을 올린 민주당 의원 105명은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를 폐기하고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를 포함해 제도 개선까지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는 단순히 특정인을 구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검찰이 조작하고 남용한 기소권을 바로잡아 사법 정의를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공소 취소 모임을 향해 유시민 작가가 미친 짓이라 하자 소속 의원들이 선을 넘지 마라고 맞서는 등 잡음이 있었지만 오히려 출범 기자회견 당시보다 18명이 늘었습니다. 이 대통령 사법 리스크를 해소해 국정 운영을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각종 개혁 입법의 구심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의힘은 유시민 작가의 표현을 빌려 미친 짓이라며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대통령 한 명 살리려고 헌법도 무시하고 법제도 다 파괴시키고 이러면 안 되죠. 완전 광인 모임이에요, 광인 모임. 민주당 내부에서도 친명계가 결집하면서 개파색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재판소원법 등 사법개혁안의 국회 통과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위헌 논란을 뒤로하고 수정 없이 처리하기로 한 건데요.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민에게 직접 피해가 갈 수도 있다며 또다시 비판을 했습니다. 박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이른바 3대 사법개혁안은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심제 논란을 불러온 재판소원과 대법관 증언, 그리고 판검사를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법 왜곡죄가 개혁안의 골자입니다. 위헌 논란 속에 민주당이 입법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이번 법안이 대한민국 사법부가 생긴 이래 8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사법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헌법 개정 사항에 해당할 수도 있는 중대한 내용이라며 국민들에게 직접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앞서 지난 12일에도 사법개혁안에 대한 우려를 직접적으로 표명한 바 있습니다. 결과가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대법원 국회와 함께 협의하고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민주당은 대법원장이 국회에 나와서 이야기하라고 반발했습니다. 공론화하면 대법원장이 나와야죠. 자기가 공론화하자고 해놓고 자기는 안 나와요? 정부를 향해서 국회를 향해서 싸우자는 거예요? 민주당은 내일 시작되는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추가 공론화 과정이 이어질지는 불투명합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무기징역이 나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심 재판에 대해 특검이 내일 항소를 할 예정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도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2심에선 언제 비상계엄을 모의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 무기징역이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결과에 대해 내란 특검은 오늘 오후 5시 항소 결정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에는 조은석 특검과 장우성 특검보, 원대 복귀한 부장검사들까지 1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특검은 내일 중 항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고 구체적인 항소 논리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진 걸로 파악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도 오늘 회의를 열고 항소하겠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변호인단은 항소 시점은 아직 미정이지만 항소장을 내면 알릴 것이라며 구체적인 항소 이유는 정리하기 전이라고 밝혔습니다. 가능성이 커진 2심 재판에서는 비상계엄 모의 시점과 노상원 수첩의 증거 능력 등이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직전에 결정했다며 노상원 수첩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장기간 마음먹고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하고 국회를 무력화시킨 후의 계획 등에 관해 별다른 증거나 자료, 흔적 같은 것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먼저 항소가 이뤄진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혐의 2심 재판은 새로 출범한 내란 전담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 1부에서 맡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심도 내란 전담 재판부인 형사 1부와 12부 가운데 한 곳에서 맡게 됩니다. 2심과 3심은 이전 재판 선고일로부터 3개월 안에 마쳐야 하는 만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죄 확정 판결은 이르면 오는 9월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MBN 뉴스 현지호입니다. 뉴스 이어갑니다. 올해 첫 대형 산불이었죠. 경남 함양 산불에 큰 불길이 일단 잡혔습니다. 주불 진화까지 꼬박 이틀, 44시간이 걸렸습니다. 지난 밤에는 불길이 민가 근처까지 번지면서 주민들은 밤새 가슴을 졸여야 했습니다. 박상우 기자입니다. 산 등성이 위로 시뻘건 화염이 띠처럼 길게 이어집니다. 불길을 뚫고 산을 오른 진화대원들이 물을 뿌리며 사투를 벌입니다. 밤사이 강한 바람을 타고 번진 불은 민가 코앞까지 들이닥칩니다. 능선에서 막 빨갛게 불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큰일 났다. 그래서 잠 한숨 못 자고. 지난 21일 경남 함양에서 산불이 발생한 지 이틀 만에 주불이 잡혔습니다. 무려 44시간 만입니다. 산불 영향구역은 234헥타르, 축구장 328개 면적이 불에 탔습니다. 이곳은 산 아래에 새로 짓고 있던 집입니다. 불이 여기까지 내려오면서 보시는 것처럼 철제 기둥만 남고 모두 타버렸습니다. 주민 160여 명이 가까스로 몸만 빠져나왔습니다. 고무신 신고 집에 일하다가 쫓아나왔어요. 옷도 하나 못 챙기고. 불기가 막 날아와서 막 숨도 못 쉴 정도였어서 코가 탁탁 막혀서. 이번 산불은 올 들어 발생한 첫 대형 산불입니다. 산불 대응 2단계에 이어 국가소방동원령까지 발령되면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산림당국은 잔불 정리와 뒷불 감시 체제로 전환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산불 진화 헬기를 현장에 그대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경남 밀양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함양에 투입됐던 소방 인력과 장비가 부랴부랴 이동했습니다. 이렇게 곳곳에서 산불이 잇따르는 이유, 전국이 바싹 말라 있기 때문입니다. 강진우 기자입니다. 산불 진화 헬기가 온종일 상공을 누비며 계속해서 물을 뿌려댑니다. 꺼질 것 같다가 다시 살아난 불. 실제 사흘간 진화율은 40에서 70%를 오가며 널뛰었습니다. 바짝 말라있는 대지 탓입니다. 겨울 가뭄이 장기화되면서 밭은 이렇게 바짝 말라있는 상태이고 옆에 있는 숲풀도 작은 힘에 바스라집니다. 실제 지난달 경남의 평균 강수량은 0.4mm, 지난해 5.2mm의 13분의 1 수준으로 건조특보는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겨울에도 눈도 많이 안 오고 봄 돼서 비도 안 오고 엄청 말라가 있는데 불이 나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보통 기르는 게 아니지. 전국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현재 경기도와 강원도, 경상권 등 전국적으로 건조특보가 발효돼 있는데 강원도 고성을 포함해
지난 주말에만 전국 20곳에서 산불이 난 것도 이런 영향이 큽니다. 산림당국은 건조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산 주변에서 제초기를 사용하거나 불을 피우는 일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이렇게 전국이 사실상의 산불 시한폭탄에 놓인 상황에서 낙엽을 모아 불을 피우다 산불을 낸 8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치매 증상이 있는 이 남성은 길을 잃고 몸을 녹이려 불을 피웠다고 진술했습니다. 노경민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거대한 띠를 형성하며 메마른 산등성이를 집어삼킵니다. 매캐한 연기 속에서 진화대원들은 호스를 움켜쥔 채 물줄기를 뿜어내며 불길을 잡습니다. 오늘 새벽 2시쯤 충북 단양군 대강면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길을 잃은 80대 남성이 이곳에서 몸을 녹이려 라이터로 불을 피우다 순식간에 번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보니까 노인네가 이제 가시다가 도랑으로 빠져신가 봐요. 올라오지를 못하시니까 저도 이제 가서 그때 처음 봤고 그래 같이 끌어올린 거죠. 기운이 하나도 없었어요.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산불이 마을 주변을 덮치면서 주민 50여 명이 경로당으로 긴급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좀 놀랐지 왜 안 놀래요. 가슴이 두근두근했지. 불이 막 날라오니까. 이쪽 저쪽 그냥 막 타버린 거지. 불은 임야 약 3.88헥타르, 축구장 5개 면적을 태우고 9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남성은 치매 의심 증세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산림재난방지법 위반 혐의로 해당 남성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노경민입니다. 은행 직원을 사칭해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타게 해주겠다며 47억 원을 뜯어낸 보이스피싱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사채 빚에 몰린 채무자들을 해외로 불러 감금한 뒤 보이스피싱 전화를 걸게 했습니다. 김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집안에 수갑을 찬 남성들이 줄줄이 앉아 있습니다. 곳곳에는 명품 신발과 가방이 질비합니다. 중국과 필리핀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벌인 조직원 5명이 국내에서 체포된 겁니다. 이들은 시중은행 직원인 척 싼 대출로 갈아타게끔 해주겠다며 피해자들을 현혹했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지난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피해자 62명으로부터 47억 원을 빼앗았습니다. 총책인 30대 남성은 콜센터에서 근무할 조직원을 찾기 위해 사채업자와 공모했습니다. 돈을 못 갚는 채무자들에게 일자리를 주겠다며 중국으로 오게 한 뒤 여권을 빼앗고 감금한 다음 이들을 보이스피싱범으로 만든 겁니다. 외출 같은 거는 거의 못했고요. 아예. 처음에 도망칠 수가 없었던 게 여권을 뺏겼었어요. 이들이 범죄에 성공하면 그 수익금으로 고가의 수입차와 명품을 구매하는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총책의 진술에 의하면 440억 정도 5년 정도를 운영을 해서 그 정도 수익을 올렸고요. 현금 등 8억 3천만 원을 압수하였습니다. 경찰은 총책 등 11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조직원 65명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화제가 된 소식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사건 추적 사회부 황지원 기자와 함께합니다. 황 기자, 첫 번째 이슈 바로 가볼까요? 공짜 티켓이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 공짜 티켓을 주는 건가요? 네, 전 세계가 이 가수의 공연을 보려고 그렇게 난립니다. 심지어 대통령까지 나선 곳도 있는데요. Es en inglés. Entonces le escribí una carta al primer ministro de Corea pidiéndole que venga más veces. 그룹 BTS가 다음 달 광화문에서 공짜 공연을 합니다. 기존 BTS 공연 티켓 가격이 보통 얼마나 하나요? 보통 20만 원대 정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20만 원짜리가 공짜라고 해서 사건 추적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키워드를 가져왔습니다. 수고비 15만 원인데요. 이 공연은 잠시 뒤인 오후 8시에 티켓 예매를 시작하는데요. 예매 경쟁이 상당히 치열할 걸로 보입니다. 이 공연을 두고 대리 티켓팅을 해주는 대신
수수료나 수고비를 달라는 게시글이 여럿 올라오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요, 평소 티켓 가격을 생각하면 정가에 비해 저렴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이런 글들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한다. 그 말은 사기 가능성이 있다는 말일까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경찰은 오늘 이런 글들을 모니터링한 결과 사기가 의심된다면서 글 삭제와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연 주최 측에도 직접 물어봤는데요. 주최 측 관계자는 예매는 물론 현장에서도 동일하게 신분 확인을 하기 때문에 대리구매나 재판매가 사실상 불가하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제안을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사기 관련 범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꼭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슈 넘어가 보겠습니다. 춘천 택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뒤에 구치소 사진도 보이고요. 누가 춘천을 택했다는 겁니까? 네, 범죄자 노영대 씨입니다. 혹시 이름 기억하실까요? 13년 정도 됐을까요? 이 자매 성폭행범 얘기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난 2012년에 20대와 30대 자매가 살던 집에 한 남성이 침입해서 성폭행을 저지르고 달아났다는 신고가 접수됩니다. 이 CCTV를 분석해보니 범인은 외벽을 타고 베란다 창문을 통해 침입한 걸로 드러났는데요. 이 범인이 바로 노영대였습니다. 징역 13년을 복역한 뒤에 춘천으로 향한 거군요. 네, 복역을 마치고 이 2달 전쯤부터 춘천시에 위치한 한 공단 시설에 입소해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출소자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사회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갱생 시설인데요. 길게는 2년까지 머무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춘천 지역 주민들이 특히나 걱정하는 이유가 있다고요. 네, 이 시설은 야간에 외출 제한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요. 이 강제가 아니라 권고 수준입니다. 그리고 활동 반경 등에 대해서도 제한이 없는데요. 게다가 노 씨는 성폭행 혐의로 검거됐을 당시에 여러 번 도주를 시도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 중에 또 담을 넘고 수갑을 한쪽 손을 억지로 빼낸 뒤에 도주했다가 붙잡힌 전력이 있는데요. 이 지역 주민들은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것 아니냐며 불안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엄격한 관리가 또 필요하겠습니다. 사회부 황지원 기자였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저에 총을 들고 침입한 20대 남성이 사살됐습니다. 이번이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3번째 살해 위협이라는 점에서 미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강영구 특파원입니다. 사건은 현지 시각 어제 새벽 1시 30분쯤 발생했습니다. 산탄총과 연료통을 소지한 20대 남성이 차량으로 트럼프 대통령 저택이 있는 마러라고 리조트에 진입했습니다. 마러라고 북쪽 출입문으로 다른 차량이 빠져나가는 틈을 노려 안쪽 보안구역까지 들어갔다가 경호요원에게 제지당했습니다. 비밀 경호국 요원들이 총을 내려놓으라고 여러 차례 경고했지만 남성이 산탄총을 사격 자세로 들어올리자 곧바로 사살했습니다. He put down the gas can, raised the shotgun to a shooting position. At that point in time, the deputy and the 2 Secret Service agents fired their weapons and neutralized the threat. He is deceased at the scene. 사살된 남성은 노스캐롤라이나주 출신의 21살 오스틴 터커 마틴으로 사건 직전 가족들은 이상 신호를 감지해 실종 신고를 한 상태였습니다. 또 가족들이 열성 트럼프 지지자로 알려져 FBI가 정확한 범행 동기 수사에 나섰습니다. 사건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 머물고 있었지만 계속되는 살해 위협은 충격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2024년 7월 펜실베니아주 버틀러 유세 현장에서는 총격범이 현장에서 사살됐고 같은 해 9월에는 마러라고 골프장에서 암살을 준비하던 라이언 라오스가 체포돼 최근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의 파장이 커지면서 미국 사회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후속 조치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멕시코 정부가 군사작전을 통해 악명 높은 마약 조직의 두목을 사살했습니다. 그러자 수장을 잃은 마약 조직이 무차별 보복에 나서 도시 곳곳이 그야말로 전쟁터가 됐습니다. 한유혜 기자입니다. 거리 곳곳에서 차량과 주유소가 불타고 있고 도심 상공은 검은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공항에서는 겁에 질린 승객들이 캐리어를 끌고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의자 밑으로 몸을 숨기기도 합니다. Los grupos de la delincuencia organizada acaban de entrar al aeropuerto y estamos prácticamente corriendo desde tirar al suelo. 멕시코 정부가 서부 할리스코주에서 최대 마약 카르텔 두목을 사살하자 수장을 잃은 카르텔이 무차별 복수극을 벌인 겁니다.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폭력 사태에 미국과 캐나다 항공편과 대중교통 운행이 중단됐고 휴교령도 내려졌습니다. 숨진 두목은 전 세계적으로 악명 높은 마약 밀매 집단 할리스코 신세대 카르텔의 엘멘초입니다. 공포의 마약왕으로 통한 엘멘초는 1990년대부터 마약 밀매에 나서며 카르텔을 멕시코 양대 마약 조직으로 성장시켰습니다. 특히 미국으로 대량의 펜타닐 등을 밀수출하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엘멘초에게 1,500만 달러, 약 217억 원의 현상금을 걸기도 했습니다. 멕시코 정부의 이번 군사작전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속적인 마약 카르텔 소탕 압박에 따른 결과물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 이번 작전에서 미국 정부가 정보를 제공하는 등 간접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할리스코주는 우리나라 대표팀 경기를 포함해 2026 북중미 월드컵 개최지로 치안 불안이 지속될 것에 대비해 안전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미국 북동부 지역에 엄청난 눈 폭풍이 덮쳤습니다. 9천 편이 넘는 항공 운항이 취소됐고 15만 가구 이상이 정전 피해를 봤습니다. 이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량 앞으로 눈보라가 휘몰아칩니다. 뉴욕의 명소 센트럴파크에도 두껍게 눈이 쌓였습니다. 현재 시각 22일부터 미국 북동부 지역에 최대 시속 80km의 강풍을 동반한 눈폭풍 블리자드가 강타했습니다. 2017년 이후 9년 만에 블리자드 경보를 내렸을 정도로 강력합니다. Once again, New York State is in the crosshairs of a very dangerous, fast-moving, potentially life-threatening winter storm. 항공사들은 약 9천 편의 운항을 취소했고 15만 가구 이상이 정전 피해를 봤습니다. 이번 눈폭풍은 강력한 저기압 폭탄 사이클론의 영향으로 당국은 이틀에 걸쳐 최대 71cm의 폭설을 예상했습니다. 주유 중인 오토바이 옆에서 한 남성이 담배를 피웁니다. 위험하다고 제지하자 라이터를 연료 주입구에 가져다 대고 곧이어 큰 불이 납니다. 인도 차티스가르주의 한 주유소에서 일어난 화재로 불길은 순식간에 오토바이 연료 탱크와 주유기에도 번졌습니다. 주유소 직원이 다급히 연료 밸브를 잠그고 소화기로 진화한 끝에 대형 폭발 사고를 막았습니다. 경찰은 방화 혐의로 해당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소방관들이 장비도 없이 호수 한가운데 잠긴 차량에 접근합니다. 다급히 차량 위로 올라가 유리창을 깨고 구조에 나섭니다. 미국 콜로라도주에서 호수로 돌진한 차량 안에 있던 운전자와 어린이 한 명을 구하는 장면입니다. 현지 소방은 가라앉은 차량에서 탑승자를 모두 구조했지만 운전자는 여전히 위중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혜의 본명이 주혜가 아니라 주혜일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그리고 13살로 추정되는 그 딸에게 미사일 총국장 역할을 맡겼다는 첩보까지 전해졌습니다. 보도에 강영호 기자입니다. 김주혜의 존재가 처음 알려진 건 지난 2013년입니다. NBA 농구 스타 데니스 로드먼은 방북한 뒤 인터뷰에서 그들의 딸 주혜를 안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후 국내외 당국과 언론을 통해 김주혜로 불렸는데 본명이 아닐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최근 정보당국은 김 위원장 딸의 본명이 김주혜라는 첩보를 입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주혜는 그간 북한 매체에 의해 존경하는 또는 존귀하신 자제분 등으로만 표현될 뿐 본명이 불린 적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자제분께서 동행하셨습니다. 국가정보원은 확인해드릴 내용이 없다고 말을 아꼈지만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MBN에 본명이 주혜가 아닐 가능성을 보고받은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주혜에게 미사일 총국장 역할을 맡겼다는 첩보도 입수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공식 직함은 장창하 미사일 총국장이 맡고 있지만 주혜가 미사일 관련 보고를 받고 지시도 한다는 겁니다. 최근 국정원은 국회에 주혜가 일부 시책에 의견을 내는 정황이 포착된 바 있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또 여성으로서의 한계가 있는 군사적인 성취와 업적을 쌓기 위해 그런 쪽에 현지 지도를 많이 다니는 거로 판단됩니다. 다만 2013년생으로 알려진 어린 나이를 고려할 때 실제 직함을 맡기보단 비공식 차원의 후계 수업일 수 있다는 해석도 제기됩니다. MBN 뉴스 강영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소년공 출신 동지 브라질 룰라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벌써 세 번째 만나는 두 정상은 뜨거운 포옹으로 남다른 친분을 드러냈습니다.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쉬타대와 전통 의장대의 성대한 호위 속 도착한 브라질 룰라 대통령을 이재명 대통령이 뜨거운 포옹으로 맞이합니다. 청와대 복귀 이후 첫 국빈 방한입니다. 금색과 파란색 등 브라질 국기색을 반영한 이 대통령 부부 의상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두 정상은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이를 뒷받침할 한 브라질 4개년 행동계획도 채택했습니다. 각자가 지닌 잠재력과 상호 보완성을 활용해 경제협력의 지평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O plano de ação 2026-2029 que adotamos hoje dará concretude à agenda de cooperação futura. 핵심 광물 협력을 포함한 통상, 농업, 보건, 중소기업 등 10건의 MOU도 체결했습니다. 두 정상이 소년공 출신이라는 각별한 유대감이 있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은 전태일 평전과 한국 축구 국가대표 유니폼 등도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두 정상은 이 시각 현재 국빈 만찬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는 치맥 회동과 시 낭독 공연으로 친교 일정도 이어갈 예정입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강남 아파트에 이어 과천이나 분당도 상승세가 줄줄이 꺾이고 있습니다. 값을 낮춘 매물이 늘고 있는데 다만 여기서 더 떨어질 거란 기대감에 거래 자체는 주춤하다고 합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경기 과천시의 3,000세대 규모 아파트입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지난해 10월 23억 원까지 거래됐지만 최근엔 21억 원으로 2억 원 정도 낮춰 매물이 올라와 있습니다. 5월 9일 전에 계약을 해야지 이 가격이고 4월 한 10일경까지는 토지거래 약정금이 들어가서 하려면 지금 좀 많이 급한 거예요. 양도세 중과 재시행 전에 가격을 낮춰서라도 팔려는 다주택자 매물이 쌓이며 아파트값 상승세가 꺾인 겁니다. 과천 아파트값은 지난해 20%가 올라 경기도에서 가장 많이 올랐는데요. 강남 3구보다도 높은 수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엔 21개월 만에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이곳만 그런 게 아닙니다. 분당과 수지 등 준강남으로 불리며 강남보다 더 올랐던 경기도 상급지 아파트값도 다소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몸값을 낮춘 매물이 늘고 있지만 대출 규제 속 더 떨어질 거란 기대감에 매수인들은 선뜻 매수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기한 안에 매도를 해야 되는 이런 촉박함에 매물이 나오는 상황이고 3월 내내 가격을 놓고 줄다리기가 예상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 사실상의 마지노선인 4월 중순까지 매도자와 매수인 간의 치열한 눈치 싸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동물을 키운다는 건 예쁠 때만 곁에 두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해마다 10만 마리가 넘는 동물이 버려지고 또 처벌은 드문 게 현실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조성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대형 포획틀 안에 갇힌 강아지가 겁을 먹은 듯 구석에 숨습니다. 이동식 케이지로 옮기기 위해 살짝 다가가자 으르렁거립니다. 주인에게 버려져 4개월이 넘도록 길 위를 떠돌던 땡구의 구조 당시 모습입니다. 경계심이 되게 높았어요, 땡구는. 그래서 사람이 좀 다가가기만 해도 도망쳐버리는, 구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위험한 고비를 넘기고 무사히 구조돼 보호소로 옮겨져도 상황은 녹록치 않습니다. 보호소에 들어온 지 20일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안락사 대상이 되는데 입양 가능성이 높은 일부는 보호가 연장되지만 사나운 동물들은 결국 안락사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 달 평균 170마리가 들어오는 한 유기견 보호소는 빈자리를 찾기조차 어렵습니다. 주인이 다시 인수받기를 거부하거나 아니면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그런 경우에는 손쓸 수 없다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주인을 찾는 일은 더 어렵습니다. CCTV가 없는 외진 곳에 버려지는 데다 주인을 확인할 수 있는 내장 칩조차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해마다 10만 마리가 넘는 동물이 버려지는데 정작 지난 2024년 기준 동물보호법 위반 처벌 건수는 1,236건에 불과합니다. 동물을 버리려고 했다는 고의가 입증이 돼야 되는데 입증 책임이 수사기관한테 온전히 있다 보니 처벌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행법에는 키우는 동물에게 내장칩이나 목걸이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이조차도 지키지 않는 주인들이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동물 등록제 단속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동물 유기에 대한 인식 개선도 함께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MBN 뉴스 조성우입니다. 환절기 건조한 날씨에 코 속까지 바짝 마르는 시기입니다. 따끔따끔하다 급기야 코피가 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고혈압 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최은미 기자입니다. 잦은 코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50대 여성의 코 속 사진입니다. 혈관이 드러날 정도로 붉게 부어 있습니다. 코 속은 50% 정도의 습도에서 촉촉하게 유지되는데 겨울철 건조함이 지속하면 가벼운 자극에도 혈관이 터져 코피가 나기 쉽습니다. 사무실 안에도 너무 많이 건조해서 계속 코가 따갑고 불편하고 그리고 또 숨쉬기도 좀 힘들고. 대부분 쉽게 지혈되지만 고혈압약을 먹고 있다면 약의 성분이 지혈을 방해해 피가 멈추지 않을 수 있어 위험합니다. 혈전 용해제라는 거는 혈전을 만드는 걸 방해합니다. 그래서 딱지가 지는 걸 방해하다 보니까 코피가 나던 부분에 딱지가 생기지 않아서 지속적으로 출혈이 되고 멎지 않게 되는 거죠.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될 경우 기도로 넘어가 폐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코피가 흐를 때는 고개를 뒤로 젖히는 방식으로 지혈해선 안 됩니다. 고개를 앞으로 숙인 상태에서 코의 윗부분을 손가락으로 꾹 눌러주는 방식으로 지혈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피가 10분 이상 멎지 않고 고개를 숙여도 출혈량이 많아 목으로 넘어간다면 병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병원에 가면 터진 혈관을 지지는 전기 소작술로 원인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선 코 점막이 최대한 촉촉하게 유지되도록 습도를 유지하고 야외 활동 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대표적인 밥도둑 생선이지만 어느새 식탁에서 보기 힘들어진 국산 조기. 앞으로는 자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육상 양식의 성공에 본격 판매가 시작됐는데 25cm 정도 되는 통통한 조기도 나왔다고 합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충북 청주의 한 백화점. 수산물 매대에 초대형 국산 참조기가 가득합니다. 최근 어획량이 줄어 찾아보기 드문 생선입니다. 제 팔뚝만한 참조기입니다. 한눈에 봐도 크기가 큰데 길이를 재보니 25cm에 달하는 최상품입니다. 귀한 생선이 매대에 가득 깔린 비결은 육상 양식 때문. 마리당 2만 원으로 자연산에 비해 가격도 매력적입니다. 25cm 참조기 자연산의 경우에는 좀 수요는 있지만 공급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가격도 한 3만 원에서 4만 원 정도로. 자연산의 반값이라고 하니까 정말 이제 가격적으로 메리트. 통통하게 물오른 살에 자연산 버금가는 맛으로 소비자를 사로잡습니다. 입덧 때문에 음식들이 지금 다 비리게 느껴지는데 양식 조기가 좀 더 담백하고 비리 맛이 덜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서 더 맛있게. 5년 연구 끝에 시중에 풀리기 시작하면서 고급 어종의 양식화라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연중 안정적인 수온 관리가 가능하고요. 수질 조절이 용이하기 때문에 고품질의 대형 참조기 생산에 적합함. 수산과학원은 참조기 육상 양식을 정착시켜 내년 100톤에 가깝게 출하량을 늘려갈 계획입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AI 시대의 데이터 센터는 두뇌 역할을 하는 핵심 인프라지만 상상 이상으로 많은 전기를 써서 일명 전기 먹는 하마로 불립니다. AI 패권 경쟁에 나선 각국이 전력 확보에 사활을 거는 이유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작 발전소 옆에 센터를 지어도 전기를 공급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 그런지 또 해법은 없는지 이승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AI는 수많은 데이터를 학습하고 똑똑한 답을 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수만 개의 두뇌인 GPU, 그래픽 처리 장치를 한 곳에 모아놓은 공간이 바로 AI 데이터 센터입니다. 현재 SK그룹은 울산에, 삼성은 전남, 해남에 데이터 센터 건설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전기입니다. 1기가와트급 데이터 센터 한 곳이 1년 동안 쓰는 전기의 양이 전라남도 전체 인구인 180만 명이 사용하는 양과 맞먹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아예 데이터 센터 옆에 대규모 발전소를 지어 전기를 공급받지만 우리나라는 사정이 다릅니다. 현재는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한국전력을 통해 구매해야 하는데 데이터 센터 인근에 발전소를 짓더라도 발전소에서 직접 전기를 끌어다 사용할 수 없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전력 수요를 제대로 맞추지 못한다면 그 결과는 재난이 될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방 발전소 인근에 데이터 센터를 짓고 전기를 직접 가져다 쓰는 직접 전력 거래를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급성을 가지고 있는 AI 데이터 센터를 중심으로 수요자하고 인근에 있는 발전기들에 대한 자유 전력 거래를 단계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마침 국회 과방위 법안심사 소위는 내일 전력 직접 거래 허용을 핵심으로 하는 AI 데이터 센터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심사합니다. 전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 전력을 직접 공급하게 하는 계약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 위원들 사이에서 특별법 처리에 대한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돼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치열한 글로벌 AI 패권 전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AI 데이터 센터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MBN과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이 주관하는 참 괜찮은 의원상에 김영환, 서삼석, 신동욱, 이연희, 정춘생, 최수진 의원이 선정됐습니다. 이들은 사회적 갈등 해소와 민생 그리고 국가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국민과의 소통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한국 프로야구에 300억 원이 넘는 계약이 탄생했습니다. 한화, 거포, 노시환이 그 주인공인데요. 역대 최장인 11년짜리 계약을 하면서 종신 한화맨이 됐습니다. 이 소식은 권용범 기자입니다. 자신의 등번호를 뜻하는 8층의 엘리베이터가 멈추자 모습을 드러내는 한화 노시환. 제가 떠난다고요? 일본 오키나와에서 WBC 대표팀 전지훈련에 참가 중이던 노시환이 정장 차림으로 향한 곳은 한화가 마련한 역사적 계약 테이블이었습니다. 계약 기간만 무려 11년에 옵션 포함 총액 307억 원의 조건. KBO 리그 역사상 최장기이자 최대 규모입니다. 류현진이 메이저리그에서 복귀하며 8년 170억 원에 계약한 적은 있지만 10년 이상 기간도 200억 원 이상 총액도 노시환이 처음입니다. 처음부터 저는 하나이글스밖에 생각을 안 했고 전혀 다른 팀을 갈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고 그렇기 때문에 2019년 신인으로 한화에 입단한 노시환은 최근 3년 연속 홈런 20개 이상을 치는 등 통산 124개의 홈런을 터뜨린 현역 최고 거포. 지난해엔 홈런 32개, 101타점을 올리며 한화의 한국 시리즈 준우승을 이끌었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사실상 종신 한화맨을 선언하며 27년간 미뤄온 한화의 우승 도전에 전념하기로 한 셈입니다. 최고의 계약을 한 노시환은 곧바로 대표팀의 연습 경기에 나서 소속팀 한화를 상대로 첫 타석부터 투런 홈런을 쏘아올리며 모두를 웃게 했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연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곳곳에 산불 소식이 잇따랐는데요. 내일은 건조함을 달래줄 눈비가 내리겠습니다. 오전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수가 시작되겠고요. 중부지방은 내일 밤까지, 남부지방은 모레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모레까지 제주에 최고 80mm, 남부지방에는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서울에는 1mm 미만으로 양이 적겠습니다. 기온이 낮은 지역은 눈으로 바뀌어 내릴 텐데요.
특히 영남 서부에는 시간당 1에서 3cm씩 강하게 쏟아지면서 최고 10cm 이상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내일 비가 내리기 전까지 동쪽 지역은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불씨 관리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1도, 낮에도 5도 안팎에 그치며 오늘만큼 쌀쌀하겠고요. 남부지방은 아침에 1도 안팎으로 출발해서 낮에는 광주가 8도, 대구는 6도로 오늘보다 4도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모레 낮부터는 기온이 오름세에 접어들며 다시 온화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